9장의 회복력. 삶에서 재난이라 여기는 것들은 사실은 재난이 아니다. 모든 일들이 호전될 수 있다. 모든 길에서 오직 그 대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멘털이라는 루트스, 원리는 몰락, 회복력, 이 책을 위해서 글을 쓰고 리서치 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만난 많은 이들의 성취 앞에 겸손한 기분이 자주 들었다. 응당 그래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분들의 능력에 감명을 받지 않는다면 슈퍼human들에 대해서 책이라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많은 이들 중에서 유달리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카먼 탈턴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음에 내게 무척이나 충격적이고 심란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말을 계속 들어주기 바란다. 그녀가 겪은 극도의 난폭함 때문에 그녀가 보인 반응과 놀라운 회복력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2007년 6월 10일 당시 38세던 카먼은 어린 딸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그녀는 미국 북동 지역의 버몬트주의 데포트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하루는 별거 중이던 그녀의 남편인 허버스 로저스가 집에 들이닥쳤다. 그는 카먼이 만난다고 의심하던 사내를 찾아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자 그는 카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저 이성을 잃었을 뿐이라고. 그는 나중에 경찰에게 말했다. 이성을 잃었을 뿐이라고. 그냥 말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느니? 나중에 경찰에서 말하기라. 그는 카먼을 야구방망이로 너무 난폭하게 때린다세 그녀의 팔과 하늘가 부러지고 말았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로저스는 카먼에게 공업용 가성소다, 저 청소에 사용하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뿌렸다. 그녀의 한쪽 귀와 양쪽 눈꺼 벌거리고 얼굴 대부분이 타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몸의 80%의 화성을 입기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다행히 지나버렸군요. 나는 당시 강원의 담당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버던 포모 학을 만나보았다. 그는 보스턴 소재 부리검과 여성병원 소속이다. 한 인간이 타인에게 입힌 부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이지 제가 본 최악의 경우 중에 하나였어요. 그 난폭함에 있어서 우리 의료진이 본 그 상황보다도 심각했죠. 그가 말했다. 맨 처음에 카먼은 뉴햄프셔 주의 레바논에 위치한 다트머스 이치코 의학센터로 실려갔다. 그것은 카먼이 평소 정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 후에 그녀는 비행기로 부리검에 수송되었다. 가만히 있어봐. 달튼이라는 그 사람이 그 난폭함 때문에 이거 그래서 난폭함에 너무 과잉진압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끼쳤군요. 맨 처음에 카먼은 뉴햄프셔 이렇게 그곳에서 카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에게 진정제를 놓아 혼수 상태에 들게 했다. 카먼의 얼굴은 거의 전부 망가져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조차 이번만 보고 그녀인 줄 알 정도였으니 말이다. 사람들이 심한 머리 부상을 입을 경우에 의사들은 종종 바로비트레이트계의 진정제를 놓아 환자가 혼수 상태에 들게 한다. 뇌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해서 내가 혈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기능하느라 더 큰 손상을 처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카먼은 그렇게 3달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있었다. 그동안 포모학의 의료팀은 카먼의 38건의 개별 수술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카먼은 온통 이곳저곳 피부의식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몇 달 동안에 계속 수혈을 받아서 그녀는 인구의 98%에 대해서 면역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것처럼 되었다. 시력은 잃었고
외모는 심하게 망가진 데다가 정상적인 얼굴 기능도 많이 상실해버렸다. 고통도 엄청났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더구나 뭔가 새로운 싹이 그녀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단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뭔가 큰 사건이 생긴지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그때부터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었거든요. 카몬이 말했다. 카몬은 그 후에 현금을 주는 연설을 시작했다. 내가 몰골이 형편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동정하곤 했죠. 하지만 나는 내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녀가 말했다. 인간의 내면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사건인 셈이었다. 이 시기의 카모의 사진들은 충격적이다. 이겨내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남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가장 보기 힘든 것은 카모의 눈이었다. 피부 이식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된 눈꺼풀이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안구는 피부에 뚫은 작은 구멍 너머로 겨우 내다보게 되었다. 인공광막을 달았기에 눈을 깜빡이지도 못했다. 게다가 뚫은 구멍 가에는 빨간 생설이 보였다. 이 사건은 말이죠. 로한, 제게 인생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해줘서요. 그게 제가 나갈 길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이 제게 일어났지만은 저는 그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다르거나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에요. 다만 운명인 거죠. 이런 믿기 힘든 사건을 겪고도 완전히 용서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운명이죠. 그리고 그게 제가 해온 일이고요. 그녀는 이제는 전 남편이 된 로저스를 용서했다고 한다. 가문은 불구로 만든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30년형에서 7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최대 70년형은 무기징역 대신에 그가 선택한 것이다. 저는 정결을 믿은 적은 없어요. 가문이 말했다. 그저 제 인생에 책임을 지기로 했죠. 물론 이 사건에는 제 책임이 없어요. 전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 사건 날 이후부터 모든 삶은 오롯이 제 책임이 됐으니까요. 용서. 퇴원을 한 이후에도 가문은 큰 고통에 쌓여 있었다. 피부에 입은 화상과 여러 번 기운 듯한 피부 이식 때문에 상태가 호전될수록 피부에 더 긴장이 느껴졌다. 이 때문에 목과 척추 주변의 움직임에 여러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가만은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대량의 마취제를 투여받아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꿋꿋이 버텨나갔다. 그러던 2013년에 밸런타인데이에 카모의 삶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되었다. 그녀가 미국에서 완전한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7번째 인물이 된 것이다. 와, 안면 이식 수술. 그 수술 또한 포모학에 의해 집도되었다. 포모학은 오랫동안 카모를 안면 이식 수술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면역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피부 이식 및 수혈 때문에 기부받은 어떤 피부 조직도 그녀의 몸이 거부하도록 길들여졌을 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문이 새 얼굴을 이식받아야 할 정전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첫째가 바로 통증과 마취제 문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앞에 뚫은 작은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인공광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침을 흘리는 문제, 말하기와 먹기에 겪는 어려움 등도 있었다. 가만한 수술은 기술적으로 성공이었다. 하지만은 역시나 면역체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가만한 신체가 새로운 이식을 크게 거부했던 것이다. 수술의 4주까지 그녀는 다양한 면역의학 약을 들이켰다. 하지만 여전히 신체는 새 얼굴을 거부했다. 이제 써볼 약이 딱 한 개 남게 되었다. 이 약의 정량을 섭취하면 얼굴을 거부하는 문제는 사그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강은의 면역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다. 그러면 조금만 감염해도 그녀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 결국 강은의 동의하에 의료팀은 이 약을 그녀에게 조금 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호전이었다. 이 소량의 약이 그녀의 면역체계를 길들이는데 충분했던 것이다.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나아졌다. 가만한 스스로 살아갈 결정을 내린 기분이었노라고 말했다. 포모학은 이렇게 말했다.
물론 심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이 이런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대개 통계적으로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힘을 조금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놀라운 회복력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는 경우도 존재하지요. 가문은 이식받은 얼굴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제 얼굴의 결부자 셰리에 대해서 거의 매일 생각해요. 그녀의 사진들도 있고요. 그녀의 스카프를 제 옷장 손잡이에 매달아 놓기도 했지요. 그녀가 말했다. 대개 안면 이식 수술의 경우에 수혜자의 얼굴 골격이 피부자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얼굴 이식이 자리 잡으면 수혜자는 기부자의 얼굴과 닮지 않는 때가 많다. 하지만 카문은 달랐다. 물론 완전히 기부자의 얼굴과 같지는 않지만 확연히 닮은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는 카문은 우리의 대화 중에서 유일하게 떨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게 그녀의 얼굴을 갖는 데서 오는 안정감에 감사하지요. 그게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카문이 말했다. 수술을 받은 지 4주년이 되는 밸런타인데이에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밖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하지만 다른 발렌타인데이에는 좀 더 특별한 일을 했단다. 가끔 발렌타인데이에 기부자의 딸을 만나요. 말했다. 카문은 현재의 얼굴 기부자의 딸인 마린다 라이트와 친분을 쌓았다. 의사들에게 어머니의 얼굴을 써도 좋다고 허락을 내린 건 마린다였다. 어머니의 셰리는 심한 뇌졸중 탓에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는 마린다는 이식 수술 이후에 카문을 처음 보던 날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린은 카문의 얼굴이 그녀의 어머니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마린다에게는 카문이 어머니처럼 보였다. 둘은 포옹했고 마린다는 카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자리에서 카문의 애정을 느꼈죠. 이렇게 어머니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마린다는 말했다. 이처럼 카문은 거의 사망에 이를 뻔한 신체적인 외상의 고통을 겪었다. 이를 이겨낸 것만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저 정신적으로 이겨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더 나은 존재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포모학이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던 심리적인 힘 때문이 아닐까? 나는 이런 힘이 바로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카문은 과거로 들어가서 사건 이전으로 복구하고 싶은 그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자신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거다. 이러한 패턴은 이 장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어도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외상으로 인한 신체적인 트라우마라면 일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미스터리는 아니다. 포모학도 말했듯이 통계적으로도 사람들은 어떻게 신체적인 부상을 이겨내곤 한다. 그런 생존 앞에서 우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시선을 고정하고 이를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존자들을 기억할 것이다. 기적.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극단 상태로 하락했을 때 더 이상 인간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그것들이 다 이제는 상쇄되고, 상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완전히 터닝이 되어져서 이제 사랑으로 용서로 바뀌어졌을 때 치료가 되어졌다라는 이런 내용이네요. 하지만 때로는 정신적인 회복력이 더 놀라울 때가 있다. 카문은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트라우마를 씻어내고 정신의학도 어떤 다른 분야 못지않게 대해서 책임이 있죠. 정신의학. 자, 이렇게 생각이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국립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르면 인구 100명당 7, 8명꼴로 생리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순간에 미국 전역에는 약 2,400만 정도 관련 증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울프가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외상을 입을 만한 사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트라우마를 잘 이겨내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이런 진화적인 관점에서도 이치에 맞는다. 내면적인 숨겨진 정신적인 회복력을 갖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DNA는 환경을 딛고 나가는 힘이 내재된 것이 분명해요. 필자는 알렉스 루이스와 몇 분간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도 그 입술이 사실은 어깨에서 동그랗게 떼어낸 살점으로
대치된 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호모 심슨은 얼굴로 닮았죠. 그가 말했다. 대체된 살은 얼굴의 다른 살보다도 더 빨리 살이 찐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현재 자신이 살이 쪘는지 입술이 살이 붙는 것을 보고 가늠한단다. 실은 알렉스는 사지절단을 한 상태여서 물론 비범한 모습이기는 했다. 하지만은 그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면은 하관 부분에 평범한 입술이 있다고 내내는 인식하는 듯했다. 물론 일부러 그의 입술을 쳐다보면은 그의 말처럼 호모 심슨 같은 입술이 다시 눈에 띄었다. 그래도 대개는 눈치채기 어려웠다. 게다가 그는 정말로 자상하고도 평범한 사내였다. 그래서 그의 부엌에서 같이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2013년에 당시 33세였던 알렉스는 여자친구 루시 타운센터 둘 사이의 아들인 샘과 함께 햄버서 지역에서 살며 퍼프를 운영했다. 퍼프원을 깨끗이 정돈하고 아침 10시쯤에서 모든 맥주를 시음하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러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후 2시 오고 어떤 사람은 3시 오고 어떤 문을 닫을 때쯤 매일 그랬어요. 그게 일과였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알렉스가 말했다. 러시안 알렉스가 선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며 짠소리를 했지만은 그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그는 자신이 너무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간다. 즉 술독에 절어서 지냈다는 거다. 맥주 12, 14 파인트 잔과 와인 2병 정도는 거뜬히 들이켰죠. 그러나 11월 알렉스는 감기 오고 목감기 같은 것에 걸렸는데 독감 비슷한 증세를 발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소변에 피가 비치는 것이다. 몸에는 온통 보라색 두드러기가 났고 게다가 손가락도 느낌이 이상했고 셔츠의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다. 11월 17일 루시가 푹으로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다. 그는 기억했다. 가게 문은 잠겨있었고 키는 알렉스가 가게 안에 갖고 있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오던 도중에 그는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다. 갑자기 몸의 모든 기능을 잃었어요. 인지 능력도 없었고요. 그렇게 알렉스는 가게 바닥에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쓰러졌다. 결국 루시와 그녀의 아버지는 문을 비틀어 열었고 곧장 앰뷸런스를 불렀다. 다행히 동네에 위치한 병원이어서 5분 안에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알렉스는 윈체스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알렉스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기를 반복했다. 그동안에 의사들은 그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의 증상은 폐혈증이었다. 폐혈증은 감염에 의해서 신체가 체내 기관을 스스로 공격하는 면역 문제이다. 그런데 그 기저 원인은 뭐였을까? 한 의사는 아마도 알렉스가 와일병에 걸렸을 거라고 판단했다. 결국 그날 밤 10시에 알렉스는 와일병을 공식적으로 진단을 받았다. 와일병을 진단한 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서 말이다. 독감 같았던 증상은 실은 연쇄성 고균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었다. 사실 이런 박테리아들은 평소 우리의 피부와 신체 내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 목을 붓게 하거나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은 희박한 경우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의학적인 용어일 수 있으니 살을 파먹는 병으로 자주 불리는 질병이라고 알아두자. 알렉스는 바로 이 병에 걸린 것이다. 진단을 받은 즈음에 그의 신장은 기능을 잃고 있었다. 그는 그의 죽음 직전에 다다랐다. 중환자실의 의료팀은 루시와 알렉스의 모친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그가 다음날 아침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작별 인사를 위해 그를 깨워가느라고 말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떼겠다고 말이다. 그날 저녁에 알렉스와의 담당 의사는 마치 그가 고문인 제프 왓슨이었다. 그는 알렉스가 살 가망을 3%로 보았다. 하지만 밤새 그는 뭔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고 결국 알렉스는 살려내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모든 상황이 재빨리 진행이 되었다. 알렉스는 설즈베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병원에는 절단과 성형 전문의가 있었다. 연쇄상 교는 알렉스의 몸속 깊숙이 침투한 상태였다. 나는 누워서 생각했죠. 젠장 너무 차갑잖아요. 알렉스가 말했다. 그런데 그런 거 왜 크리그의 태도가 그렇게 차가웠는지 점차 깨달았다.
대개 알렉스 같은 상태의 환자는 자주 목숨을 잃기에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환자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신경을 안 써서가 아니다. 그래야 제대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더구나 포장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결과를 환자들이 마음대로 꿈꾸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거 크릭의 의술을 인정하게 되었단다. 현재는 그가 크릭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 후에 3년에 걸쳐서 알렉스는 100시간 동안의 긴 수술을 받았다. 크릭은 그에게 남은 평생 동안의 좋은 의사와 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크릭의 냉혹한 초기 진단은 들어맞았다. 알렉스는 실제 왼쪽 어깨를 잃었고 또 양쪽 다리도 무릎 위를 절단해야 했다. 수술이 정말 빨리 진행되더군요. 알렉스가 회상했다. 그는 기나긴 회복의 시간을 지내야 했다. 평소 느긋한 그의 성격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었다. 맑은 머리와 생각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왜 남은 이라는 식으로 슬픔과 동탄에 쌓여 있지 않으려고 했까요? 알렉스의 이런 가족은 앞서 카문 할튼의 내 인생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와 놀랍도록 비슷했다. 그리고 그에게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됐다. 저는 항상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도 사람들은 항상 제가 취한 줄도 몰랐다고 말해서요. 난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늘 한결같았지요. 저는 온순한 성격이에요. 쉽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지요. 그가 말했다. 예전에 그를 설독에 빠지게 했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유 있는 성격이 이제 그는 그를 돕고 있었다. 무한한 힘을 발견했다. 사실 투정 전에 알렉스에게는 그토록 높은 정신의 회복력을 지녔다는 표시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알렉스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절개를 하고 그러면 팔이 부러지고 말고 또 주저앉아버리고 연쇄상 고견의 팔의 뼛속까지 침투했고 결국은 팔을 절단 수술을 해야 했다. 놀랍고 믿기 힘든 부분은 이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일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의심하며 그러지 않고 달리 방법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믿는다. 알렉스가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은 알렉스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알렉스와 카먼 같은 이들은 정말이지 타인을 놀라게 하는 부류다. 루시는 처음부터 알렉스의 간병인이 되지는 않겠다고 그와 분명한 합의를 했다. 현재 그들은 알렉스의 장애에 의해 온전한 정신을 쏟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루시는 현재 부부를 운영 중이다. 또 알렉스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다. 알렉스와 루시는 로이스 기금이라는 알렉스의 병간 후 의족 구입 또 다른 절단 수술 환자들을 위한 자선모금 홍보 재단 마련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세도가 아마 내면 어딘가 숨겨져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몰랐지요. 그런 것들이 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그의 믿음은 확고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순간은 혼자서 이룰 수는 없다. 카문과 알렉스는 삶을 재건시켜준 놀라운 의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주변에서 이들을 지켜준 가족과 친구들을 말하는 거다. 친구들,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적응을 잘하는 환자들은 평소 일상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분들이죠. 그게 우리 팀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발전하고요. 데이비드 울프가 말했다. 알렉스가 보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펍으로 몰려와 그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등등등등. 알렉스도 시체단은 그렇게 모인 그에게 기부금으로 뭔가 체계화된 활동을 하기로 탄생했다. 등등으로 좋은 이런 주변이 필요했다는 건고요. 가문의 경우도 비슷하다. 가문의 자매들은 보수돈을 거쳐로 옮겼다. 가문의 의식을 되찾기 전부터 회복의 과정 동안에 그녀들은 매일 가문을 보러 왔다. 가문은 퇴원 후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이들은 안면 이식 수술을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가문은 사후 후에 한동안 심리 상담사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가문의 상황이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아무도 그녀에게 제대로 충고를 하기 힘들었다. 저는 언니 앞에서도 엄마 앞에서도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 못되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1년 반 후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라고요. 트라우마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긍정의 반대는 정말 절망이죠. 절망을 우울증의 한 특성입니다. 라고 울프는 말한다. 절망으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원동력이냐고 묻는다면 그 1순위가 바로 가족과 자녀들이라고 울프는 언급했다. 지금과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이들의 표면적인 특성 및 성격, 태도와 미래에 대한 관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이슨 보브는 자신의 사무실 벽 위에 걸린 포스터를 가리켰다. 보브는 현재 병으로부터 일정의 유전적인 보호를 받는 이들을 분별하는 목표를 지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정 병에 걸린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병에 대한 연구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그들은 집단이 있어요. 바로 특정 병에 대한 심각한 위험 요소를 지녔음에도 병에 걸리지 않거나 아주 미약한 증상만 보이는 이들이지요. 프로젝트명은 바로 회복력 프로젝트. 그 목표는 바로 이런 이들을 분별해내는 것이다. 프로젝트. 스티브 크로는 뉴요크로 동성애자. 그는 70년, 80년대에 치른 에이즈로 고통을 겪었고 마침내 에이즈 병명이 확인되자 자신도 이미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아마 수도 없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게 뻔했으니까 연구실에서 이때가 1994년 이 바이러스 학자의 이름은 팩스턴으로 현재는 리버풀 대학에 재직 중인데 팩스는 에이즈 면역이 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서 전화를 걸던 참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HIV 여기서 3,000배 더 많은 양의 HIV에 노출시켜 보았는데 그런데도 크로노세보다는 이를 가보니 있겠다. HIV CD4라는 특별한 백혈구에 이 백혈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CCR5라는 단백질 분자를 통해서 침투하는데 크로노세포는 다른 변을 일으켜서 CCR5가 부족했다 등등. 이 약은 CCR4 수용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지녔는데 이렇게 해서 HIV에는 면역이 되었지만 에이즈로 인한 비극에는 취약했다. 타임지에서 정작 크로는 2013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로. HIV 면역제지만 비극에는 취약했다. 또 한 사례로 워싱턴주 오차드에 사는 더그 히드니의 경우인데 더그의 모친은 50세 때 한 개의 알츠하이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처럼 얼마 안 돼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머니의 형제들 중에서 9명도 모두 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다. 게다가 더그의 형마저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자신의 더그도 조기 발병을 기정사실하였다. 하지만 그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68세인 현재도 멀쩡하다. 68세면 그의 가족이 겪은 종류의 치매가 발병하는 일반적인 시기를 훨씬 지난 것이다. 유전병이라는 총알을 피했다고 더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는 검사를 받아보았다. 그런데 그도 역시 유전적인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일상 속에서 무언가 혹은 그의 게놈 무언가가 그를 피할 수 있는 유전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보브는 그런 것과 더 같은 사례들을 부풀린 에어백이라 칭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스모킹 건의 반대의 개념이다. 스모킹 건이란 범죄를 해결할 때 방금 발생한 총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일궈낸다. 유전의학에서는 스모킹 건이 바로 주요 병을 발병시키는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회복력의 경우는 다르다. 학자들은 특정 병으로부터 어떤 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된 보호적인 장치, 즉 부풀린 에어백을 찾는 것이다. 스티브 크론의 경우에 바로 이 에어백이 델타 32 변이였던 셈이다. 휘트니 또한 이 에어백을 장착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게 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바로 여기에 과학적인 도전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하기 위해 보브가 2012년 세계 30명의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출판한 논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 실린 이 논문은 약 50만 명의 유전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다. 공동 작업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12개의 서로 다른 연구들로부터 유전적인 데이터를 공유했다. 이건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58만 9,306명의 건강한 사람들의 표본에 접근 가능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 유전학 연구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유전 세계에서 발병을 일으키는 변이가 존재하는 188곳에 주목했다. 과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맨델 유전 질환들이었다. 하나의 손상된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병들이었다. 낭보성 섬유종이 그 한 예다. 여하튼 이제 1만 6천 명에 가까운 인원들은 유전적인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층 검사를 받게 됐다. 이들이 정말 그런 질병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질병에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는지에 대한 검사였다. 그런데 1만 6천 명이라는 숫자는 고작 13명으로 꺾이고 말았다. 이 13명은 모두 위험한 질병의 변이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낭보성 섬유증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스미스레얼 증후군 였다. 우리는 유전자들을 실은 괴인 것을 들러 시각화하곤 한다. 글쎄, 적어도 나는 그렇다. 하지만 이런 시각화는 얼마나 유전자들이 복잡하며 또 그 실은 얼마나 길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유전자들은 마치 한 선로 위를 다니는 여러 대의 기차들 같다. 버브의 에어백 탐색 접근법으로 보호 유전자를 찾으려면 더 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버브를 비롯한 과학자들이 합동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영웅들도 찾아내려면 보다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 회복력 프로젝트는 바로 이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주도하고 회복력이 프로젝트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즈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내딛는 순간에 과거로 알고 있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생어연구소의 연구. 크레타스 마을의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양고기를 먹어요. 크레타스 마을은 식단은 동물성 지방이 무척 높고 때문에 사람들은 비만과 이형 당뇨병의 확률이 비슷하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보통 당뇨병에 수방되는 합병증을 잘 겪지 않는다. 오히려 장수와 건강을 누리는 걸로 명성이 자자하다. 제니키는 이들을 보호해주는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할 거라고 생각했다. 보브스 모던하고 불린 에어백 말이다. 결국 제 얘기는 크레타 성으로 이주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게 했는데 혈압, 지방,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 설문조사, 약 15년의 힘겹고 값비싼 첫인간 유전체 분석으로부터 얼마나 유전체학이 빨리 발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제기니의 연구다. 연구팀은 크레타 마을에서 1,500명 이상 사람들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했는데, 자,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모두 분석한 뒤에 제기니는 마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리스보다도 유럽인들이 지니지 않거나 훨씬 낮은 빈도로 지니는 희귀한 유전자 3개가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세 변이들은 모두 심장 보호와 연관이 있었다. 이런 변이들을 지닌 일반인들보다도 체내에서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잘 처리했다. 흥미로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식단이 질이 낮다는 것은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도 예상 내에 되는 수명 내에 사망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변이들 중에서 하나가 제균이가 영구적인 아미시 인구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아미시인들도 동물성 지방이 높은 식단을 즐긴다고 한다. 여하튼 만약에 제균이가 동일 연구를 현대에 진행한다면 거대한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에 약 7만 명의 염기 서열 분석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변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통계적인 힘을 갖추려면 말이다. 버브와 제기니 같은 과학자들은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소들을 탐색하는데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 유전자들이 아닌 요소들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유전자들이 아닌 요소, 단지 유전자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버브가 그의 사무실에서 내게 말했듯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만약 특정 병과 연관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해도 그 이 유전자가 있으니 그 병에 걸릴 거예요 말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멘델리안 질병들, 저 특정 유전자를 지니면 거의 그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서 집안내력인 알츠하이머나 낭보성 섬유증처럼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들과 나아가서 대부분의 특성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며 많은 유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회복력도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특성이다. 어떻게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이 질병에 대한 더 큰 회복력을 갖게 할 수 있냐고요? 사실 바로 그게 제가 연구하는 바입니다. 비법을 찾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요. 보부가 말했다. 한편 정신적인 회복력을 기르는 배울 수도 있고, 미국 이렇게 미네소타 소속의 심리학자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은 평범한 마법 회복력. 그래서 험버리스는 자신이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났다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고는 일반인들을 주눅들게 만들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아주 낙관적이지 않은 이들을 탓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런던 사우스 뱅크 대학교에서 회복력은 학습 가능한 특성이니 말이다. 학습 가능하다. 비록 회복력이 유전과 심리, 환경의 복합적인 산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인 중절은 계속 발전 중이다. 웰빙, 슈퍼 휴먼의 회복력을 기르는 능력은 우리 일반인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찾기 위한 지침과 도움이 필요할 필요뿐이다. 컨트롤. 그래서 앞에서 이게 지방의 진실을 이해를 하면 왜 그 사람들이 심장이 좋고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요즘 밝혀지는데, 여기에서는 지방의 문제가 당연히 대사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써졌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